면도날. 책을 읽다 보면 작가들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자연스레 작가에 대한 존경심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인간의 굴레, 달과 6펜스, 인생의 베일 등을 읽으면서 모험의 작품을 좋아하는 애독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그의 소설 면도날을 소개하려 합니다. 모험은 인간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인물들을 마치 눈앞에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게 빚어내는데요. 이 소설에서 저는 레리라는 인물에 흠뻑 빠지게 되었답니다.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레리는 맑은 눈을 가진 미남으로 웃는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가 말하는 것은 피아노 협주곡에 맞춰 연주하는 바이올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만하면 여러분도 분명 레리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 인간의 굴레에서 작가를 소개한 적이 있기에 이번엔 이 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인간의 굴레에서 모험이 고통스러운 성장과 자기 발견에 집중했다면 면도날의 모험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노련한 관찰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험은 이 소설을 쓰기 전인 1938년 실제로 인도를 여행하며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를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단순히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동양의 신비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경외감을 소설에 녹여냈습니다. 면도날은 모험이 만년에 접어든 이후인 1994년 미국에서 출간한 작품으로 이 무렵 모험은 이미 작가로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와 1929년 대공황을 거쳐 1930년대까지이며 공간적 배경은 미국 시카고와 파리를 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책의 제목 면도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면도날은 힌두교 경전인 카타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면도날의 날카로운 칼날을 넘어서기는 어렵나니 그러므로 현자가 이르노니 구원으로 가는 길 역시 어려우니라. 진리를 찾는 삶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치열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고독한 투쟁이라는 것을 작가는 면도날이라는 은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럼 인물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리 데럴. 세계 1차 대전 참전 중 자신을 대신해 죽은 전우를 보면서 삶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방대한 책을 읽고 여러 나라를 돌며 육체적 노동을 하다가 인도에 머무는 동안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고결함과 초연함을 가진 인물로 면도날 위를 걷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사벨 브래들리. 레리의 약혼녀였으나 화려한 사교계와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지 못해 그와 헤어집니다.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로 악역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면도날 밖에 서 있음을 상징합니다. 소피 맥도널드. 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소녀였으나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후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레리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결혼하려 하지만 소피는 도망치고 맙니다. 도망친 곳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칼에 베인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면도날에서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엘리엇 템플턴. 이사벨의 외삼촌으로 유럽 사교계의 정점에 서고 싶어 하는 인물입니다. 가문, 칭호, 화려한 파티에 집착하는 속물이지만 조카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나름의 도덕적 원칙을 가진 인물입니다. 내면보다는 외적인 격식과 사회적 지위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레이 매튜린. 이사벨의 남편이자 레리의 친구입니다. 금융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남자는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 대공황으로 파산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곧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서머싯 모험. 이 소설에는 작가 자신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인물들의 삶을 이끌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기록합니다. 이 화자 덕분에 면도날은 허구이면서도 실제 인생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줄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화자인 모험은 상류층 사교계를 누리는 엘리엇에 의해 시카고에 있는 그의 여동생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험은 레리, 이사벨, 그레이, 소피를 만나게 되고 화자와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레리는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친구인 넬슨 박사에 의해 자랐으며 넬슨 박사는 그의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레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군에서 자신을 대신해 전우가 죽는 아픈 경험을 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레리는 이사벨과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쯤 파리에 다녀오겠다며 시카고를 떠납니다. 이사벨은 그를 기다렸지만 레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를 만나러 파리에 간 이사벨은 레리에게 시카고로 돌아가 직장을 다니라고 설득하지만 레리는 자신과 파리에 살면서 여러 나라를 함께 돌아다니자고 합니다.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이사벨은 레리가 생각하는 삶에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집니다. 이후 레리는 파리 도서관에서 방대한 독서를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광부로 또 농부로 일하며 유럽 전역을 떠돕니다. 이사벨은 금융업을 하는 그레이와 결혼해 부유함을 맘껏 누리고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아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부흥할 무렵이었고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땐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그레이 부자는 폭삭망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이사벨 가족은 삼촌 엘리엇의 도움으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한편 여러 방랑 끝에 인도에 도착한 레리는 한 스승을 만나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찾은 뒤 파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레리는 모험과 함께 이사벨 가족과 자주 어울리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들은 파리의 뒷골목 술집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소피를 보게 됩니다. 소피는 시를 사랑하는 순수한 소녀였으나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도 잠시 교통사고로 남편과 자식을 잃고 이후 타락하여 술과 마약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리는 그녀의 외로운 고통을 함께하고자 소피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소피 또한 레리와의 새 삶을 시작하려 술도 마약도 끊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리를 사랑하고 있던 이사벨은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질투에 휩싸인 이사벨은 교묘한 수법으로 소피에게 술을 먹이게 되고 이로 인해 술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된 소피는 레리 곁에 있을 자신이 없어 도망치고 맙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파티에 집착하는 엘리엇은 70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파티에 집착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병들고 사교계에서도 소외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귀족의 파티에 가고 싶어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몸은 가짜 초대장을 그에게 가져다 주지만 결국 가지는 못하고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죽고 맙니다. 그동안 경제적 위기를 겪고 파리에서 외삼촌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이사벨은 외삼촌 엘리엇이 남긴 유산으로 또다시 미국 시카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레이는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되고 대공황을 벗어나면서 점차 상황이 나아진 미국에서 이사벨은 자신이 바라던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레리는 그동안 후원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자신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으로 돌아가 금욕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택시 운전사나 정비공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러한 노동은 인도 철학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보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택시 운전이나 정비공은 언제나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은 목을 칼로 베인 채 죽은 소피의 시신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레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소피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레리는 그동안 책을 한 권 출간했고 뉴욕을 오가는 화물선을 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저더러 바보라고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딱히 그런 생각은 아니야. 다만 자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자네의 삶이 좀 더 완벽하게 안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20번도 더 말했을 것이다.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고 달콤하면서도 그가 가진 매력적인 천성, 즉 순수와 신뢰가 담긴 그런 미소였다. 한편 이사벨을 만난 모험은 소피의 죽음을 알리며 그녀가 소피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거의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군. 내 말이 맞았어. 소피의 목을 찌른 것은 너야. 두 손으로 직접 칼을 들고 벤 것처럼 확실하게 그은 셈이지. 모험은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말이나 행동으로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벨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머신 모험은 소설의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국 모두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레리는 행복을 얻었고, 이사벨은 부와 명예를 얻었으며, 엘리엇은 사교계의 명성을 얻었고, 소피는 죽음을 통한 안식을 얻었다. 클로징. 모험은 인간의 허영, 나약함, 계산적인 면을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해하려 합니다. 속물적인 엘리엇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가진 품격과 의리를 인정하고, 레리의 고결함을 칭송하면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면을 꼬집고, 이사벨이 소피에게 한 행동을 신랄하게 나무라면서도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또한 간결하고 투명한 문장,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 문체로 비유도 절제되어 있고 감정을 과잉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소설 속 인물을 그리며 그들의 삶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쫓아갔나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 레리인가요? 화려한 삶을 손에 쥐는 엘리엇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고 불을 택한 이사벨인가요?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